NFT라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한동안 얘네 때문에 시끄러웠다가 또 잠잠한데요.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오르던 가격도 금세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기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전히 이 기술의 특별함과 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가 바로 NBA 카드입니다. 한국인들 포켓몬 띠부띠부실 모으듯이 미국인들은 애부터 어른까지 스포츠 카드 모으는 게 흔한 취미입니다. 종이 카드에는 기껏해야 선수 사진 정도 실리잖아요. 이 NFT 카드는 영상도 담을 수 있다 보니까 화려한 덩크슛이나 결정적인 버저비터도 내가 소장할 수 있게 됩니다. NBA 사무국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낸 건데요. 예술계에서도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NFT로 예술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원래 이쪽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고인물 파티잖아요. 영향력 있는 작품도 작가도 다 옛날 것들입니다. 당연히 10대 20대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새롭고 재밌는 게 널렸으니까요. 새로운 문화가 잘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은 30대부터나 슬슬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도 30대입니다. 그런데 NFT 기술과 예술이 만난 NFT 아트는 좀 특이하죠. 기반 기술 자체가 워낙 생소하니까 어른들보다는 젊은 층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성세대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눈치 빠르게 NFT라는 파도에 잘 올라탄 예술가들이 벼락스타가 되기도 하고요. 젊은 층이 예술품 투자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죠. 그래서 이 NFT라는 파도는 과연 그냥 지나갈 잔물결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뒤엎을 쓰나미일까요? 우선 예술계에 단 한 번의 파도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0년 전 독일에서 태어난 발터 벤야민이라는 철학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술 이론 중 하나인 아우라 개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분 핵심 이론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 예술품은 하나밖에 없었기에 아우라가 있었다. 그런데 사진과 영화는 완벽히 복제되므로 아우라의 의미가 없다. 이제 예술은 숭배의 대상에서 벗어나 순수한 감상의 대상이 된다. 이 벤야민의 대표 저서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인데요. 기술 복제 시대란 기술의 발달로 사진과 영화가 등장한 시대입니다. 이때 복제 가능한 예술은 이전의 원본 중심 예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벤야민은 얘기합니다. 즐기는 방식뿐만 아니라 예술의 존재 가치 그 자체도 말이죠. 여기서 예술의 존재 가치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차근차근 벤야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우라는 원본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도 유럽 여행 가셨다가 오래된 성당 한 번씩 가시잖아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건축물과 장식들의 미적 가치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의 발길이 쌓여온 현장에 내가 와 있다는 그 사실, 거기에서 오는 벅찬 감동, 이게 바로 아우라의 힘입니다. 그런데 아우라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아우라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벤야민은 아우라를 좀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일회적 현상. 어렵게 말했지만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고우를 엄청 좋아하는데 마침 국내에서 고우 전시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전시회 마지막 날에야 겨우 관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해바라기 앞에 딱 섰을 때의 그 감동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해바라기와 나 사이에는 너무도 먼 강이 있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안녕이죠. 해바라기는 내일이면 이 그림들은 한국에 없을 겁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해바라기가 한국으로 오길 기다리거나 내가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전시회 마지막 날 느꼈던 것과 동일한 감동은 다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원본이 하나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우라가 가장 센 예술품은 뭘까요? 예술품의 범위를 좀 넓게 보자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성지순례가 도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연중 기회는 딱 한 번뿐이고요. 사우디 사람이 아니면은 순례 비자 받기부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기다가 지킬 것은 또 엄청 많아요. 이게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정해진 루트를 따라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 무슬림은 본인을 하지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하지 기간 5일을 제외한 한산할 때 순례하는 것은 훨씬 쉽지만 움라라고 해서 하위 업적을 받습니다. 카바 신전이란 예술품은 시간, 공간, 각종 절차의 제약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술을 아련하기 어려울수록 아우라가 강해집니다. 원본의 권위가 막강해지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의 아우라는 어떨까요? 옆방에 아무리 좋은 예술품이 많다고 해도 관객들은 수십 분 동안 줄을 서고 수백 명을 비집고 들어가서 모나리자 사진을 한컷 찍고 싶어 합니다. 구글링만 해도 고화질로 스캔된 모나리자 그림이 널려 있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몇 초라도 더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는 게 맞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 솔직히 얘기해 보자면 내가 상당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모나리자를 아련했는데 당연히 그 증거물을 남겨야죠. 자랑도 하고요. 돈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바 신전을 향한 추종이나 모나리자를 향한 구애, 벤야민의 틀 안에서는 맥이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카바 신전을 보겠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외관이 매우 수수합니다. 이 경우 이 예술품의 기능은 순수한 숭배의 대상이죠. 반면에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처음 그렸을 당시에는 매우 심혈을 기울여 아름다운 여성을 그렸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감상을 위해서요. 그런데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바뀐 것이죠. 이처럼 예술은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감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베냐민은 숭배 대상으로서 예술의 가치를 제의 가치라고 했고요. 감상 대상으로서 예술의 가치를 전시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 묶어서 예술의 존재 가치로 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죠. 우리는 다시 돌아와 이 두 가지 개념만 갖고 가겠습니다. 예술이 숭배의 대상이냐, 감상의 대상이냐. 두 개의 관계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스페인이란 나라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 로마 제국 시절부터 가톨릭을 믿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700년대부터는 무슬림들이 바다를 건너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두 세력의 싸움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1492년이 되어서야 가톨릭 세력이 그라나다라는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이슬람 왕조의 마지막 궁전이 바로 그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당시 이슬람 왕이 이 궁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항복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궁전을 절대 부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는 특정 인물이나 동식물을 그림이나 동상으로 남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패턴 장식이나 글씨를 이용한 캘리그라피가 발달을 했습니다. 당시 무슬림들에게 이 글씨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 건너 이국 땅에 호화스러운 궁전을 짓고 성스러운 꾸란의 내용을 적었으니까요. 숭배의 대상이었겠죠. 반면에 이들을 몰아낸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히 애국심이나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궁전은 이교도에 대한 승리의 증거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궁전은 다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술품에 존재하는 두 가치의 양상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야민은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사진과 영화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1932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까지도 아주 소중한 사진인데요. 초기의 사진은 이처럼 예술 수단이라기보단 기록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서구권에서는 사진은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 예술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별 내용은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근사하죠. 계단 난간으로 만들어진 구도도 아름답지만 때마침 지나가는 자전거의 위치도 구도적으로 아름답고요. 거기다가 자전거의 잔상이 사진의 생생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물이 고인 기차역 앞 풍경이었는데요. 다급했던 행인의 익살스러운 점프를 순간적으로 포착해 아름다운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진 모두 역대 최고 사진 작가로 꼽히는 브레송의 작품입니다. 그는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촉이 딱 오는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과 맞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습니다. 브레송의 사진과 다빈치의 모나리자 중 어떤 것이 더 뛰어난 감상의 대상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송의 사진은 모나리자처럼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나리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묶여 있지만 브레송의 사진은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전통적인 예술과는 달리 아우라라는 힘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순수한 감상의 대상인 것이죠. 아주 옛날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남들이 보기 어려운 원본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본을 많이 본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남들과 같은 것을 보고 남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야민 선생님의 말씀을 두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 복제 시대라는 큰 파도에 의해 예술품의 아우라가 몰락했고 예술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벤야민은 이게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그리고 벤야민 설명하다 보니 NFT 얘기를 거의 못했는데 NFT라는 게 결국 복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다시 원본을 살려내는 기술이잖아요. 벤야민이 되살아났다면 NFT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